자, 오늘은 183페이지 지역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사람인자를 써서 인연권이라고 말합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을 땅인자를 써서 지역권이라 말해요. 여기란 한자어가 독일어 편익을 여기라고 해석했을 뿐입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 지역권인데 편익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면 편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편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통행지역권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끌어오기 위한 지역권, 끓인 자, 물숫자, 인수지역권, 달리 용수지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경치를 보기 위한 종황지역권, 달리 관망지역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편익의 종류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편익의 종류가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권이란 이론을 설명할 때는 편익의 종류는 따지지 않지만 주로 통행지역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편익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편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편익의 종류, 통행을 중심으로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령 두 필지의 토지가 있고 공공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100번지, 101번지가 있어요. 그림은 대충 그렸는데 100번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100번지 소유자 갑이 공공의 도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간의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갑을 간에 법률행위 한다는 이야기는 갑과 의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때 갑이란 자가 지역권자고 을이란 자가 지역권 설정자입니다. 그 계약이란 법률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토지의 갑이 지역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만 한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민법 186조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 법률 행위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함으로 갑에게 지역권이 성립,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지난주에 했던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이 통행지역권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지 갑을 간의 계약, 즉 합의, 즉 약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지금 하는 통행지역권은 갑을 간의 계약, 즉 약정, 즉 합의하고 등기함으로 갑이 지역권을 취득한다.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역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 부분에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 100번지를 요역지라고 말해요. 요할 요자를 적고 있습니다. 요역지란 이야기는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말합니다. 이 101번지를 성역지라고 말해요. 이열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역을 이어준다는 말이지만 역을 하면 편익을 주는 토지를 말합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엇이라 말하고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무엇이라 말한다? 성역지요. 이와 같이 토지가 토지에 대하여 편익을 받는 토지가 참 지역권이 권리가 지역권이다.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사람인자 인여권이지 지역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설명을 시험에는 묻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데 갑이 편익을 받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역권을 가진 갑만 통행한다면 갑이란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갑이 을의 토지에 지역권을 가진다면 갑만 편익을 받지 않아요. 100번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100번지란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지 갑이란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갑이 을의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가지면
백번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통행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백번지란 토지가 편익을 받는 권리지 갑이란 사람만이 편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취득권이지 인여권이 아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때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하기 때문에 백번지나 요역지 일부가 편익을 받는 그런 지역권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한다. 그러나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는 한 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이 말을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하지만 성역지는 한 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 말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는 한 필지 일부일 수도 있다는 말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참고로 성역지는 수필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 필지일 수도 있다. 그건 시험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시험에 물어볼 때는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하지만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는 한 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역지는 한 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은 주로 백번지 일부에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오는 인수지역권, 용수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한 조망지역권은 한 필지 전부인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조망지역권은 시험에 잘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편익의 종류 중 통행지역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담보물건을 설명드릴 것인데 교재 189페이지요. 그냥 유치권이라고 바로 적혀져 있는데 뒤에 195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파란 2번에 담보물건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권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한다면 사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무엇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물건을. 근데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 담보에 대해서는 집착할 가치 없고 시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물적 담보예요. 이 물적 담보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의 법리가 적용되는 물적 담보가 있고, 제한물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물적 담보도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의 법리가 적용되는 물적 담보는 나중에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배울 겁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아직까지는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이거 민사특별법 시간에 할 것이고, 제한물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이 물적 담보가 민법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제한물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물적 담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한물권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민법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널리 통용되는 성격을 통유성이라고 말해요. 통할 통자에 허를 유자를 적고 있어요. 그걸 달리 특성이라고 말한다. 담보물권의 특성, 달리 말하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담보물권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 부종성이요.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말해요. 담보 물건을 종된 권리라고 말합니다. 주인 주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 물건이 종된 권리.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은 주종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을 담보물건의 특성 중에 무엇이라고 말한다? 부종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주된 권리, 종된 권리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건이 저당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가령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갑을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어린 갑에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달리 말하면 돈을 갚아야 될 시기를 변제기라고 말합니다. 변제기 도래하면 어른 1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갑은 1억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그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 믿을 수 있다면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때 을이 가지는 권리는 일반 채권이에요. 그리고 을은 일반 채권자라고 말해. 되겠습니까? 일반 채권자는 담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채무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그린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가령 갑을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할 때 혹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면 이 1년이 도래한 것이 돈을 갚아야 될 시기를 변제기라고 말한다고. 이 변제기 도래했을 때 혹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까봐, 달리 뒤통수 때릴까봐, 약속을 어길까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할 때 미리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담보 제공하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들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지금은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갑을 간에 하는 계약이 무엇이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갑을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 법률행위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 했으므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주된 계약이에요.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 말한다. 나중에 기본세가 나오면 법률행위 종류를 할 것인데 법률행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포괄적인 용어고 그 속에 무엇이 있어? 계약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 민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그럼 약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된 계약은 주된 행위, 종된 계약은 종된 행위, 주된 법률행위, 종된 법률행위. 그런데 주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주된 계약, 종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종된 계약.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주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된 계약을 한 것이지 주된 계약이 없는 종된 계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쉽게 접근한다면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는 두 분을 위해서 내일 아파트 권리증 갖고 오세요. 제 명의로 저당권 설정 좀 해야 되겠다. 저게 미쳤나? 아무 이유 없이 저당권 설정 행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간혹 질문에 물어봅니다. 주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종된 계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종된 계약이 없는 주된 계약은 있을 수 있습니까? 암기하시라고 이해를 해야지.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을 수 있다면 담보 제공은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무엇만 있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만 있지 종된 계약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말이 주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종된 계약은 있을 수 없지만 종된 계약이 없는 주된 계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민법 암기 과목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구설이 서말이라도 귀야 고백이기 때문에 시험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말이고 주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하고? 주된 권리요. 종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한다? 종된 권리요. 되겠습니까? 지금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종된 권리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바와 같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종된 권리인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저당권 취득합니다. 예. 제가 예를 들은 종된 권리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제가
주된 권리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원본만 갖고 해봅니다. 피담보 채권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저당권 할 때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1억을 빌려주고 있다면 빌려준 1억 이걸 무엇이라 말해? 원본이라 말해. 원본이란 표현이 와닿지 않으면 원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돈을 빌려줄 때 주로 이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간혹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등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은 원본만 갖고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주된 계약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무엇이라 말해? 주된 권리라 말해요. 이때 우리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저당권이란 담보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라 말한다.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 와닿지 않으면 일단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떤 채권이 담보가 있다면 무엇이고 피담보 채권이고 담보가 없는 채권은 무엇이라 말한다? 일반 채권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네. 저당권이란 담보가 있는 채권은 무엇이라 말해? 피담보 채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무엇이다? 종된 권리인데 이 저당권이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이 특성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부종성이라 말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담보물건의 특성은 입문 과정에서 이해를 좀 잘 하시고 1월달에는 빨리 해버릴 거예요. 요새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매순환 자세히 해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또 저거 한다 이야기한다고. 일부 소수는 해주면 좋아하는 분도 있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시는 분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분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모든 분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 천천히 했던 내용을 또 천천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매 순환 강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 천천히 할 때 이해를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은 운명을 같이 하는 특성을 무엇이라 말한다? 부종성이라 말해요. 그때 이 부종성이 세 개가 있어요. 담보물건의 부종성은 세 가지를 말한다. 그 세 가지가 자, 글을 좀 줄일게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발생과 성립은 같은 말입니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면 종된 권리 담보물건도 성립하고 발생하고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양도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도 함께 양도 이전되고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한다고.
성립하면 성립하고 이전되면 함께 이전되고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 담보 물건은 운명을 같이 하는 특성을 무엇이라 말한다? 부종성이라 말해요. 성립하면 성립한다는 것을 성립상의 부종성, 이전되면 이전된다는 것을 이전상의 부종성, 소멸되면 소멸된다는 것을 소멸상의 부종성. 부종성의 종류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 중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양도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담보 물건도 양도 이전된다는 말을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수반성이라 말해요. 특성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수반성은 부종성의 일종입니다. 이전상의 부종성을 달리 무엇이라 말해? 수반성이라 말해요. 그럼 두 가지 특성했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칠판 보시고 채권을 가진 자하고 저당권을 가진 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같아야 한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하고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하고 저당권을 가진 자는 같아야만 됩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 이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입니다.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하고 담보물건을 가진 자가 달라질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저당권 할 때 설명. 네. 자, 여기까지가 담보물건의 특성 중에 부종성과 수반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특성 중에 세 번째 불가분성 해볼게요. 성자는 성질할 때 성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가할 가자 나눌 분자 가분이란 말은 나눌 수 있다는 말이고 아니 불자를 붙였기 때문에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불가분성이란 특성은 이와 같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함에 있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저당권을 잡았다면 자, 지금은 원곡만 갖고 설명합니다. 1억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이란 담보 목적물은 저당권이란 담보권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나누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단어만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변제기 도래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땡전한푼 안 갚았을 수도 있고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만 변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가령 9,000원 변제했어. 1천만 원 변제 안 했다고. 전액 변제하지 않은 것도 변제 안 한 거예요. 예. 1,000만 원을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이따 담보권 중에 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이란 담보 목적물은 저당권이란 담보 물건은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그 낙찰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라고 배울 겁니다. 그럼 1억 빌려주었는데 9천만 변제하고 1,000만 원 변제 안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10분의 1에만 효력이 미칠 것인가? 아니면 전부에 그대로 효력이 미칠 것인가? 10분의 1이다 전부다? 전부예요. 담보 물건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도 담보 물건인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 전부 위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부라도 변제 안 하면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해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담보 물건의 특성 중에 불가분성이 채권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담보 물건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 목적물 전부 위에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를 변제 안 해도 저당권이라면 저당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하고 전부에 대한 낙찰 대금에서 1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담보 물건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의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고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이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상 대비성이에요. 이 물상 대비성은 나중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약간 심도 있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물상 대비입니다. 물상 대비요. 물건 위에 대신할 대자에 위치할 위자, 대신 위치한다. 이런 말이 물상 대비인데 물상 대비의 물건은 변형물을 말해요. 변형물 위에 그대로 위치한다는 성격이 물상 대비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저당권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사례를 그대로 끌고 와 볼게요.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혹 채무자인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담보 제공을 요구했고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는 계약이 주로 무엇이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요. A형 아닙니다. 자꾸 지우고 적으면 A형이라 하더라고요. 저 O형이에요. 꼭 글을 잘 못 알아볼까봐 또박또박 적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반복되는 이야기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 저당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채권자인 어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이 부동산이 저당 목적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다. 되겠습니까? 네. 왜 갑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저당 목적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애초에는 을이 가진 저당권은 이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물이었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의 예를 들 뿐입니다. 이 저당 목적물이 멸실, 지금 이건 암기하지 않습니다. 훼손, 공용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고 변형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에서 한번 해볼까?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고 변형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 수용을 말합니다. 만약 목적물이 토지인데 공용징수, 수용이 돼버리면 토지가 멸실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물리적으로 멸실된 적은 없어. 근데 공용징수는 법률상 무엇처럼 취급한다고? 멸실처럼 취급해요.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나중에 하고 그건 어려운 이야기.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잡는다? 멸실. 저당 목적물이 멸실이 되고 변형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변형물 하나 해볼게요. 만약 이 부동산이 집인데 화재로 전부 소실돼 버렸다. 화재로 전부 소실되고 만약 갑이 이 부동산에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무엇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그럼 애초에 저당권의 목적은 이 부동산이었지 화재 보험금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이 부동산이 멸실이 되고 무엇으로 달라진 것이다? 보험금이란 돈으로 달라졌다고. 변형물이에요. 애초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무엇이다? 저당권이에요. 근데 저당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렸다고.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집어넣으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보험금으로 달라져 버리면 이 변형된 물건 위에 그대로 위치할 수 있어야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 물상 대위할 수 있어야만. 물상 대위를 못하면 변형물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저당권자가 이 변형물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성이 무엇이다? 물상 대위예요. 되겠습니까? 네.
담보 물건의 특성 중에 물상 대비성이란 말의 물건이 변형물을 말해요. 변형물 위에 그대로 위치하는 특성을 무엇이라 말한다? 물상 대비요. 이 보험금이란 변형물의 저당권이 그대로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물상 대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인도, 검전이라면 검전을 지급, 변형물이 보험금과 같은 검전일 수도 있고 변형물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형물이 물건이라 검전이라면 물건을 인도, 검전을 지급하기 전에 이 변형물을 무엇 해야만 한다고? 압류를 해야만 해요. 담보 물건의 특성, 물상 대비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형물이 물건이라면 물건을 인도하기 전, 변형물이 검전이라면 검전을 지급하기 전에 무엇 해야만 해? 압류를 해야만 한다고. 압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압류를 하면 검전이라면 지급 금지 채권이 되어버린다고. 지급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왜? 지금은 제가 검전을 예를 들고 있어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하고 섞여버리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이란 검전을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해버렸어. 그럼 채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하고 이 재산이 섞여버리면 우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하다, 용이하다? 곤란하기 때문에 물건을 인도하기 전, 검전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이나 검전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무엇 해야만 된다고? 압류를 해야만 해요. 압류를 해버리면 보험회사는 골치 아파서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이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좀 어려워요. 인문가정치고는 좀 어려워요.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제3자란 여러 사람을 말해요. 을이 아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제3자나 또는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자들도 자기들이 변제받기 위해서는 압류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변형물을 압류를 해버리면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자는 이 변형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약간 어렵네요. 나중에는 좀 더 깊이 3, 4월쯤 되면 한 번 더 할 때 1, 2월 달에 다시 한 번 하고, 자, 물상 대비만 한 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인문과정에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는 좀 집중해서 기억 좀 하자는 이야기. 서로 집에 가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지언정 수업 시간에라도 한번 이해해보자. 물상 대비란 말이 이 담보 물건이
변형물 위에 그대로 위치하는 특성을 말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은 구조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이 애초에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었잖아. 근데 부동산이 화재로 전수되고 보험금이라는 물건으로 변형이 돼버렸다면 이 보험금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특성을 무엇이라 말해? 물상대위. 그러므로 보험금의 저당권이 물상대위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후순위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상 대비를 못하면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특성을 무엇이라 말해? 물상 대비라고 말해요. 그때 물상 대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검전을 직업 인도하기 전에 무엇 해야만 해? 압류를 해야만 해. 압류를 해버리면 직업 금지 채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험회사 되면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무엇 해야 된다고? 저당권을 실행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그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상 대비는 나중에 시험에 다소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릴 것이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간단하게 그냥 던지고 갑니다.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담보물건의 특성입니다. 그럼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은 구체적인 담보물건인 유치권, 저당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다가 189페이지를 설명드립니다. 네.